중국 경제 자체도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당분간은 이어갈 것이다. 시진핑 주석 그 코멘트만 딱 보면은 와 이거 양적 완화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선진국형 금융 모델로 가려면 기준금리 체계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가 변동하는 이런 시기에 장기채뿐만 아니라 단기채 비중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했습니다만 약간 좀 분위기가 좀 8월 인하설은 좀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고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확인하고 또 우리의 좀 데이터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한 10월쯤에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좀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참고로 요거하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2.4% 소비자 물가 지수면은 어느 정도 이에 이제 수렴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는 경로상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요새 좀 그렇죠. 불안불안하니까요. 이게 만약에 가계부채 부담을 높여주게 되면서 가계부채를 크게 급증을 시키면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잖아요. 올해 1월 달에 금통이었을 겁니다. 그 금통위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한은 총재께서 이제 하셨던 코멘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금리 인하의 실질적인 부양 효과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부양 효과가 커지죠. 근데 문제는 금리 인하로 주택 가격이 뛰면서 주거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 아낀 게 주거비로 다 한 번에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약간 상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준금리 인하를 한 게 아무런 도움을 경기 부양에 효과가 없으면서 주택 가격만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만 끌어올린 거라면 안 하니만 못한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주택 시장이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중앙은행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나온 워딩이 그거죠. 성장이나 물가만을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맞다. 근데 이럴 때 뭘 봐야 되냐면 금융 안정이라는 걸 보는 거죠. 가계부채가 너무 크게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너무 크게 오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이 버블을 만들면 나중에 확 꺼졌을 때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어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어제였죠. 그 한은 이제 부총재 코멘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확신 그런 기대치를 갖고서 미리 금리를 잡아내리게 되고 이게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자극하는 게 실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고심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 달라진 건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하면 자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시장이 미리 움직이는 게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되려 시장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움직일 때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반응도 같이 바라보면서 중앙은행이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게 지금 현재 마켓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제 이창용 총재 발언도 언급해 주셨지만 가장 또 걱정하는 것이 이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예전에 그 뭐 가계대출 같은 거 취재해 보면 한 번 이제 증가세가 시작되면 이게 약간 그 시차가 있어서 계속 좀 2, 3개월 올라가는 그게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도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좀 잡히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다면 조금 이제 10월 인하설도 조금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1월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 변동성이 너무 높아진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가계부채를 같이 바라보면서 한국은행도 신중하게 움직이지 지금 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은의 저희 스탠스를 잠깐 보시면 결국에는 지난 5월달 금통위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게 5월에 금통위 때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바라보던 시각과 이번 7월 금통위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보다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부채가 안정되는 걸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야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선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가지고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다가 9월 1일로 연장이 됐어요. 그럼 9월 1일부터는 이게 무조건 도입이 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 효과를 발휘하면서 주택 시장을 갖다가 조금은 좀 쿨다운 시켜줬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부담 없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주택 시장이 너무 뜨거운 모습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미래라는 건 없습니다. 8월이 아니니까 10월에 해지겠지. 그게 아니라 11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그 스트레스 DSR과 같이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관시하면서 바라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는 주택 가격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은 좀 안정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에 대한 명분 정도는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시점보다도 올해 연말까지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중국 경제도 좀 보고 싶거든요. 그 이번 주에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됐는데 이제 4.7%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에 못 미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수 부진이 이제 계속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좀 중국 경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짚어주신 게 정확하다고 보는 게 GDP의 구성 요소는 소비, 투자, 수출이거든요. 지금 중국 수출이 나쁘지가 않아요. 6월 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 무역 극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투자도 그래도 평탄은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소비가 여전히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거는 부동산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고 있는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워낙에 부진한 상황이고 이 소비 부진이 결국에는 중국의 GDP 성장률을 갖다가 하락연이 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직 전면적인 통화 완화, 돈 풀기 이쪽으로 돌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 자체도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당분간에 이어갈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3중 전회가 네, 개최가 됐잖아요. 이게 중국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이제 회의인데 좀 어떤 해법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초만 해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 부양책도 내고 했는데.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가능할까? 이미 쓸 카드는 많이 쓰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대책이라 하면 부동산을 다시 끌어올리는 대책 이렇게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하락하는 거를 갖다가 제어하는 정책 정도는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3중 전회 때 딱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뻐꾸기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중국 국가 자체가 나서가지고 미분양 주택을 일정 부분 매입해주는 그런 펀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갖다 좀 낮춰줘가지고 실물 경제 부담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3중 전회 이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썼는데 3중 전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가지고 실물 경제를 좀 하드 캐리하고 싶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 보면 중국이 어떤 양적 완화에 돌입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금융시장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간간히 들리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제 기억에 작년 10월이었을 거예요. 작년 10월쯤이었을 텐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나와가지고 우리 중국도 국채 매입해야 될 것 같다. 국채 매입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장기 국채 매입하는 걸 양적 완화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국채를 사들이면서 위안화를 풀게 되니까 그러면 돈 풀기다. 이런 해석이 가능했죠. 그래서 중국도 돈 풀기 들어가네. 그러면 위안화의 공급이 확 쏟아지니까 일본처럼 위안화 가치도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시진핑 주석 그 코멘트만 딱 보면은 이거 양적 완화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반적인 선진국들은요. 초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일 금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 다음에 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조절해가지고 전체 시장에 1년짜리 금리, 5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 30년짜리 금리 얘네를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초단기 금리만 갖고 올렸다 내렸다 기준금리만 갖고 조절하면은 나머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좀 달라요. 금융시장이 완전히 오픈돼 있지 않고 조금 폐쇄적이다 보니까 기준금리만 올렸다가는 답이 안 나오고 기준금리 조절하고 그런 다음에 중기금리들이 있거든요. 5년짜리, 7년짜리 금리 이런 거 조절해줘요. 그걸 MLF 금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국채를 사들이거나 하는 그 금리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채? 네. 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회사채라든지 모기지라든지 네. 약간 불안한 신용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 있죠. 그런 쪽으로 나가는 대출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도 지금 금리를 좀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LPR 대출이라는 겁니다. 그게 LPR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는 기준금리만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전체 금리를 조절하는데 중국은 단기 기준금리도 조절하고 MLF라고 중기금리도 조절하고 LPR이라고 하는 금리도 조절하는 거예요. 대출금리까지. 그럼 약간 뭐라고 하면 수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했었을 때 비교 가능성이 낮아져요. 어디는 기준금리로만 조절하는데 어디는 막 여기저기 마디를 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선진국형 금융 모델로 가려면 기준금리 체계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미국,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단기금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콜금리라고 하는 단기금리를 조정해서 저 멀리 있는 장기금리를 그렇죠. 조절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중국은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장기금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장기 금리를 건드려서 금리를 조절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네. 이제 선진국처럼 단기 금리를 건드려서 좀 금융시장을 좀 조절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이 그거에서 얻을 게 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국가 간에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 서로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 기준금리는 단기금리고요. 어느 나라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에 MLF에 LPR에 기준금리 이게 막 널려 있잖아요. 그럼 서로 비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본의 유출입이 제한이 돼요. 일종의 호환성을 높이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에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정해놓고 이 금리보다 올라오잖아요. 금리가. 그러면은 채권을 갖다가 팔면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여요. 채권을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채권을 갖다가 사들이면서 보유하고 있던 돈을 풀어줘요.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의 코멘트를 자세히 보면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국채를 사준다 이게 아니라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파는 것도 다 열려 있어요. 국채 거래를.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에 기반한 기준금리 체제를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자. 이런 관점을 좀 중국이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외국의 자본을 좀 더 용이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금융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죠. 금융시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그런 포석을 좀 깔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점점 이제 어쨌거나 하반기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어떻게 그 자산을 담아야 되는지 좀 혼란도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어쨌거나 금리 인하기가 딱 다가오니까 미국 그 장기채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좀 투자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또 월배당 ETF 상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요. 그 장기채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지금의 높은 금리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되려 튈 수가 있죠. 근데 이럴 때 너무 긴 채권을 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뭐 20년짜리, 30년짜리. 그렇게 됐을 땐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묶여있는 상태에서 얻어 터지는 거니까요. 레버리지 엄청 길게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변동성이 완전 출렁일 수 있죠. 그래서 금리가 변동하는 이런 시기에는요. 금리 내려간다고 무조건 막 다 사고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갈 때 여러 개 굴곡을 거치면서 변동성 높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적립식으로 시점을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채뿐만 아니라 단기채 비중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채는 지금 금리는 괜찮게 주거든요. 근데 다만 이 금리를 1년이나 6개월 언더로밖에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게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채에 비하면은 리스크가 조금은 좀 안정이 돼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좀 그 경제 이벤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좀 행사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7월 말에요. 저기 QRA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재무부가요. 그 3분기 국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행하겠는지에 대한 세부안을 좀 지시를 해요. 7월 말 8월 초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 날은 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미국 대선이 들어가게 되겠죠.
미국 대선을 전후해 가지고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8월 말에 잭슨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큰 폭의 통화 조절을 하잖아요. 그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잭슨홀에서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RA와 미국 대선 또 네. 잭슨홀 회의까지 구독자분들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날씨도 덥고 또 장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